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띄운 탄핵열차, 이거 소개해드리고자 개혁신당 지도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전략기획부총장 정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유원입니다. 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은 10월 7일 KBS와 한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일면식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김 전 행정관은 서울 보증보험 감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그 언론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에서 윤이 한을 네 가지 없는 베이비. 베이비가 뭡니까? 그런 게 있어요. 네 가지. 네 가지 없는 베이비라고 말을 하고 반대로 한은 윤을 정신 나간 양반, 저 정신 나간 양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서로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그 행정관 입에서 대통령을 꼴통이라고. 아이고. 장상관에게. 네, 이게 막 수익을 막 넘어서는 거죠. 꼴통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인데, 이게 서로 물고 뜯고 하는데 일면식이 없었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사실 대통령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대선 캠프에서 기여한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김대남 전 행정관은 연대 토목과 출신으로서 윤이 예비후보 때부터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윤공정 포럼을 조직해서 돕고 있었습니다. 윤이 이제 본후보가 된 뒤에는 여의도 대합빌딩에 이사와서 김은 조직국장의 역할을 했었고요. 이때 저도 이제 조직국 교육총괄이었거든요. 제 옆자리에서 일했는데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이 연대 토목과 저도 이제 연대 출신이라 이제 형이라 불러라 해서 항상 이제 대남이 선배님 하다가 이제 대남이 형 이렇게 불렀었어요. 와,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코피 흘려가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안쓰러웠는데요.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이미 대남이 형과 윤 대통령은 막역한 사이였고요. 대남이 형은 자신감이 있었는지 2022년 6월에 있었던 제8회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 후보로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도 윤 대통령과 함께 복대한 찍은 사진을 선거에 활용하기도 했었고요. 컷오프되긴 했지만 사실 그 윤 대통령하고 김대남 전 행정관 두 분이 모르는 사이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자, 용산에 들어가기 위해 두 번째 조건은 중간 인맥과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백이 있어야 용산 대통령실의 비서관이나 행정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보통은 이제 그 의원급에서 추천을 하죠. 당시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이 김대남 조직국장의 상급자인 조직본부장으로 캠프에 왔었기 때문에 조직국장은 조직본부장과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면식이 없다. 는 엊그제 언론 인터뷰 표현은 대통령실의 위협에 눌려서 아마도 김대남 형이 스스로 꼬리를 스스로 자른 거죠. 그런 노력이라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 대남이 형이 스스로 꼬리를 이렇게 자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대남이 형. 그런데 일면식이 없다면서 증거자료 많잖아요. 그 윤 대통령과 사진 찍은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본인만 아니라고 일면식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이 김대남 전 그 행정관은 언론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불리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는 걸 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네, 그 김대남 전 행정관이 직책이 시민사회 수석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이나 언론과의 접촉이 잦은 그런 부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잦은 접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친한 기자가 조금 더 친한 기자들이 맞아요. 있게 마련인데요. 문제는 그 기자가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의 네, 이명수 기자라는 유명하죠. 겁니다. 이 서울의 소리는 참 독특한데요. 이 기성 언론이 합의한 그런 보도는 물론 이고 현행법의 경계까지 넘나들면서 취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그 유명한 서울의 소리 7시간 통화 녹취록 네, 저도 기억하실 들었어요. 거예요. 네. 누님, 누나 네, 하면서 그렇죠. 아주 친근하게 그렇죠. 이야기를 끌어가던 네. 근데 이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처음으로 폭로한 그런 매체 역시 서울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력이 있다는 거 분명히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 알 텐데 이명수 기자에게 쉽게 넘어간 걸 보면은 그리고 또 속마음을 털어놓은 걸 보면은 이명수 기자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그냥 그렇죠. 편안한 가져가는 유도신문도 잘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첫째 이명수 기자가 김대남 전 행정관에게 믿음을 심어줬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네. 둘째는 이 대남이 형이 도국이 형은 없나요? 이 대남이 형이
전 행정관이 이번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윤 대통령이나 이철규 공관위원장에게 아무래도 섭섭한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가장 크겠죠. 네. 맞습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 재직 시부터 이미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부터 용인시 갑을 콕 찍어놓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한 관리에 들어간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물급 정치 브로커 한두 명이 붙어갖고 그 대남이 형을 도와주고 있어서 저도 그 말 한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김대남 전 행정관은 자신의 고향이 원래 강릉인데 그 강릉에는 이미 친윤의 핵심인 권성동 의원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용인시 갑을 찍어놨던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이요. 용산에서 인사비서관 대단하죠. 여기에 이 사람이 용인시 갑의 전략 공천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다 공관위를 주무르던 이철규 의원, 자기 조직본부장 할 때, 조직국장 할 때 본부장이었는데, 이런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마 배신감이 엄청 대단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원모 비서관도, 전 비서관도 연대 출신인데, 14살이나 어린 그런 후배였거든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원모 전 비서관도 맨 처음에는 용인시 갑이 아닌 강남구 의뢰 공천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박수민 전 유럽 부흥개발은행 이사에게 밀리자 용인시 갑의 전략 공천 받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김대남 전 행정관의 섭섭함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하고 공천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략 공천을 딱 때려버리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 마음의 상실감과 이 그렇죠. 허무함이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녹취록에는 이용호 대통령실 비서관과 이철구 의원이 공천에 그 영향을 미쳤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보니까는 분명히 공천에 개입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은 그 이용호 비서관이 이제 그 전략 공천으로 내려올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속상해서 술을 한잔하고 집으로 갔죠.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아까 말씀하신 그 유명한 서울의 소리 기자가 전화가 온 거죠. 마음을 이제 갑자기 또 막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여사가 개입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이 대남이 형은 긁어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대남 그 전 행정비서관이 그랬답니다. 그냥 공천에 개입하고 있는 거지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치중 진담이라고 하죠. 그 이원모 그다음에 이철규 그 공천 개입에 정말 개입을 했을까요? 예, 공천이라는 게 뭐 시스템 공천이니 뭐 국민 상향식 공천이니 말은 있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22대 총선에서 비명 행사, 친명 횡재라는 말 맞아요.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친명이면 공천을 받고 비명이면 공천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비명 친문 인사들과 대립이 엄청났었죠. 자, 그래서 공천이라는 건 그쪽 당의 대표자 또는 실권자가 주무르는 것이지 시스템 공천, 뭐 공천관리위원장, 공천관리위원회 이런 건 다 형식적이고 허울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실권자가 이재명 당대표였다면 당시에 국민의힘 실권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닌 사실상 대통령실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김대남 전 행정관의 증언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몇 년 근무했는데 이를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철규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를 진두지휘했다는 건 뭐 국힘 사무처 당직자들이 일구동성으로 하는 예, 얘기고요. 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천의 주도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닌 대통령실과 연결된 친윤 이철규 의원에게 돌아가자 한동훈 위원장도 반격에 나섰겠죠. 예. 반격에 나섰는데 그게 바로 비례대표를 친한 인사로 배치한 겁니다. 그러자 이철규 의원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각각 탈당과 위원장직 사퇴를 언급하면서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철규 의원은 그래서 비례후보 명단 발표 직전에 수정을 요구하면서 함께 갈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하면서 탈당을 시사한 만큼 이 주도권 쟁탈전이 엄청났습니다. 한동훈 윤석열의 대결 구도는 이때 이미 친윤이니까 서서히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를 주도하고 있었다는 것은 저도 몸으로 생생히 느낀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2대 총선에 저도 남양주시 병으로 이제 후보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공관위 분위기를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이제 저와 함께 나왔던 메이트가 민주당 출신 전 남양주 시장이었는데요. 공천 심사장 갔을 때 이철규 의원이 이제 왼쪽 끝에 앉아 있었는데 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려서 이제 거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데도 굳이 그 영입한 전 민주당 출신 그 시장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 남양주 병이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가장 험지인데 왜 굳이 남양주 갑이나 을로 나오지 않고 험지인 병으로 나왔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거 딱 듣기에는 뭐 적당한 질문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남양주시에 한 달만 사는 시민이라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남양주 갑과 을이 반대로 험지이고 병은 국민의힘에 있어서 기회의 땅일 수 있거든요. 반대로 왜 얘기를 했겠어요? 그만큼 영입한 민주당 출신 후보를 띄워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 후보도 뭐라고 대답했냐면 본인이 남양주에서 시장을 역임했으므로 어느 지역에 가든지 모두 승리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험지에 나와서 승리하면 국민의힘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어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옆에 듣고 있다가 야 이거 공천 심사장에서도 이미 짜고 치는구나 라는 걸 아주 절감하면서 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시스템 공천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경선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마지막 그 우리 언론사 지지율 조사가 그 영입한 민주당 출신 후보가 22%, 제가 지지율이 20.3%였기 때문에 거의 비등비등했거든요. 당연히 시스템 공천상 이거는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그냥 그 후보에게 단수 공천을 주더라고요. 원래 단수 공천을 주려면 1위와 2위 후보 간의 지지율이 2배 이상 차이 나야 되거든요. 이거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 경선으로 갔다 그러면 질 수도 있잖아요. 그 후보가. 그럼 안 되잖아요. 네. 이미 짜고 쳤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단수 공천을 줘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당에 부모님 오셨군요. 저런.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은 그 22대 국회의원 선거할 때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니까 정말 공정하게 하는구나 이러고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딱 까보면 치고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고 또 그때 얼마나 그 단수 공천 딱 내려와 버렸을 때 전략 공천 내려왔을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 그 이 의장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답변도 없었고. 아이고. 한 달 동안 정말 눈물 흘리고 지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감정들과 이렇게 야옥들이 이렇게 배어나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최근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한동훈 대표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의 정도가 그냥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쌍욕을 하는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쌍욕을 하는 정도가 이렇게 됐을까요? 네, 이미 윤과 한 둘 사이는 정말 파국이라는 거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네, 문제는 아직 대통령 임기가 이제 딱 절반이죠? 네. 2년 반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서는 의원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여 명이 이제 한동훈 당대표를 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용산 윤 대통령 만찬에서도 한동훈 대표만 쏙 빼놨잖아요. 네, 왕따를 그렇죠. 시켰고, 보였어요. 그리고 악수할 때도 눈을 안 쳐다보고 이렇게 악수. 이거는 뭐, 얼굴도 보기 싫다 이거잖아요. 네. 누가 봐도. 네. 네. 대놓고. 네. 예, 그 검찰청법에 보면 네. 검사 동일체의 원칙 네. 그리고 상명하복의 원칙이 있어요. 사실 윤석열, 한동훈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검사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윤석열은 한동훈의 우위를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잖아요. 원래 대통령은 이 당에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도권을 쥐고 싶으니 이런 것들이 시작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 악수할 때 상대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눈을 이렇게 치켜뜨는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좋아요. 그냥 인사하는 것보다 이렇게 눈을 치켜뜨면서 인사를 하면 나를 한 번 더 봐주는구나 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 사람 인사하는 기본이 되어 있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한동훈 그 당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악수를 할 때는 거의 스치듯 쌩까는 센가요? 예, 스치듯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얼마 전 예. 이준석 의원이 예. 빵 터졌던 부분이 예. 쌩간다는 단어가 그랬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외면을 품격 하더라고요. 있는 언어를 사용합시다. 품격 있는 네.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냥 외면을 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네. 원래 저렇게 인사하는 분이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이 두 사람의 파국이 엄청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문제는 이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에 이은 상설 특검법 제시 등 윤 대통령 리스크가 커지자 이제는 한동훈 대표를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거죠. 예, 원래 적이었는데 더 큰 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일단 껴안는 거죠. 네. 서로 막 쌍욕할 때는 언제고 그냥 막 달면은 막 꿀꺽꿀꺽 삼키다가 쓰면
뱉어버리고 가증스럽다. 가증스럽죠. 이런 네. 부분들을 보면은 그 김대남 전 행정관이 서울 보증보험 연봉이 3억 6천이라고 합니다. 얼마예요 한 달에? 그러면 연봉이 3억 6천이면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아, 되죠. 3천만 원? 아니고 3천만 원이네? 야, 네. 어마어마하네요. 어머. 이런 꿀보직을 사직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일면식이 없다라고 엊그제 기자회견 한 걸 보면 아마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일 텐데요. 이제 아마 용산에서는 김대남 전 행정관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 상관을 꼴통이라고 했는데 가만두겠어요? 더군다나 김대남 전 행정관은 건축회사 100억대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이거 탈탈 털면 뭐 나오겠죠. 그렇죠. 사실 저번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탈탈 털다가 없으니까 10년 전에 어디 술집에 간 거 영수증 찾아내서 성상납이다 해갖고 결국 끌어냈잖아요. 이렇게 했듯이 아마 김대남 전 행정관을 싹싹 털어서 죽이려 들 겁니다. 정치는 그렇죠. 네. 장난 아니거든요. 보복할 겁니다. 그렇죠. 정치는 진짜 보복이네요. 무섭습니다. 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사퇴와는 별개로 이미 이제 당무감사위원회에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김대남 전 행정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산은 물론이고 이제는 한동훈 대표한테도 이제 크게 당할 중간에 끼어가지고. 각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남형 마음의 준비를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남형이 만든 그 탄핵열차 어디로 갈지 궁금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사법 의혹과 리스크는 내일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개혁신당 두 분 나오셔서 생생한 경험담과 그리고 진실을 담은 토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